건배. 야, 쪽스퀘. 감사합니다. 시카고. 막걸리 모양이네. 대통령실은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고 포장하지만 결국 성급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빈을 맞이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영빈관에서 국빈 행사가 열리는 이 당연한 일이 참 어렵고 힘들게 돌아 왔구나 싶다. 대표님 3일에 전국 방문해서 발언하신 이후에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에 차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나. 좀 뭐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셀프 디스하는 거는 내부 디스는 전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쁘다. 일단 윤심이 한동훈 장관은 아니라고 보세요. 당대표로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더 귀하게. 아니 제가 여러분들은 왜 자꾸 사람을 거기에 대입을 합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면 좋겠다인데 상대당이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자들 중에는 거기 맞는 사람은 없고요. 네. 아니 그러려면 이준석은 왜 내쳤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데요, 저는. 우리 MZ세대 여러분, 저는 나이가 좀 여러분보다 많지만 정신 연령이 저는 굉장히 젊고 어립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첫 국빈인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찬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이 됐죠.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했는데 그럴 거면 왜 대통령실 이전을 했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조금 전 주호영 원내대표의 당대표 조건론을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국민의힘 내부가 시끌시끌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주민에서 소개했던 대로 영남권 주자인 김기현, 조경태 의원이 반발한 가운데 네.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다시 부각됐는데요. 네. 나경원 의원은 오늘 내부 비판보다 더 나쁜 내부 디스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대관 핵심인 장제원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왜 스스로 당을 왜소하게 만드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발언을 들어봤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반론을 말한 건데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하지만 당내 논란은 좀 이어질 그런 분위기고요. 정치 인사이드에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 그리고 김의겸 의원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민형사 대응을 동시에 했는데요. 네. 형사 고소장에는 김 의원과 더 탐사 등이 사전에 공모했고 공모 행위가 국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금액은 10억 원인데요. 김의겸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에 글을 올려서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라며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이 10억이 없으면 질문을 못하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자, 아무튼 관련한 공방이 좀 이어질 분위기고 대통령실도 천공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정면 대응에 나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이 된 김 전 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할 생각이 없다면서 재판에서 다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또 그런 분위기네요. 자, 전할 소식이 많으니까 전 들어갈게요. 안 돼요. 왜요? 오늘 푸셔야 되는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 있어요? 네,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네요. 오랜만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길어요? 짜잔! 네. 이게 뭐냐면 질문이 짠!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좀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했는데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최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걸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잖아요. 그렇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어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 안 해도 제가 맥락은 알았는데 비겁하다죠, 비겁하다. 이거 많이 나온 얘기 아니에요? 딩동댕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많이 쓴 표현이에요. 네, 당연히 아시겠죠, 국장님께서는요. 네, 윤 대통령을 향해서 비겁하다는 표현만 6번을 사용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네, 6번을 썼는데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이후 활동을 재개한 임 전 비서실장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판단 대상일지는 윤 대통령만 알고 있을 거라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류정화 실장이 상황실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진짜 뉴스가 많으니까요. 네. 이번엔 진짜 들어갈게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커 나가서 준비하면 되고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직접 여러분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백반장, 오늘 응답하라 다정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열심히 잘 싸우고 돌아온 우리 태극전사들에게 보내는 한마디를 전할 예정입니다.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한 우리 대표팀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에 정치부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극전사를 향한 한마디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따가 응답하라 다정회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동조하는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명령 발동은 일단 보류한 상태인데요. 언제든지 추가로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 창구 지금 꽉 막힌 상태죠. 파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어제 첫 국빈 만찬 장소로 청와대 영빈관을 택한 뒤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총파업, 돌고 돌아, 꿈은 계속 이어진다. 우리의 적, 1조 원 어디로? 로 잡아봤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로 13일 차인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전국 15개 거점에서는 오늘 오후 2시 총력투쟁 대회도 열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진행하는 파업을 저들은 재난이다, 참사다, 왜곡하는 것을 넘어 조폭이다, 백기업이다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노동자들의 침해, 저들은 불평등 세상을, 차별과 착취로 가득한 세상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력투쟁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노조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그리고 전국철도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다른 대형 사업장 노조들도 사측과의 교섭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늘 파업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노동계 내부의 이 입장 차이, 즉 빈틈을 파고드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시멘트 운송 사업자 위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미 명령장을 받은 화물차주 455명을 대상으로 실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 중입니다. 명령에 응하지 않은 차주는 1차적으로 운행 정지, 2차 불응 땐 화물 운송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 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압박으로 시멘트 분야 화물차주의 파업 이탈을 더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들에 대해선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국민경제 차질이 장기간 지속되면 추가 업무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화물연대 안에서도 노동자들이 각자 처한 처지에 따라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란 분석 가능하고요. 노동계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자극은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민노총은 북한 이 프레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민노총 홈페이지에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북한 조선 직업 총연맹에서 그 민노총에 보내는 연대사. 련대사라고 하죠. 이북말로. 련대사를 보면 한미연합 군사연습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국보법 폐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국가 체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제의 전복 시도가 아니면 이게 순수한 그 노동투쟁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네, 이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노총이 아니라 민로총이다 이렇게 강조한 카드뉴스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이 연대사 지난 8월 전국 노동자 대회 때 온 겁니다. 넉 달이 다 돼가는 지금에서야 꺼내든 이유는 뭘까요? 정의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조선노동당 이중대 등 낡을 대로 낡은 색깔론을 꺼내드는 것은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노조 혐오로 끌어올리겠다는 한탕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화물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매우 질 나쁜 정치 기획을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에 국회가 나서서 중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라는 중재안도 제시했는데요. 일단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노동계가 여야와 함께 다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서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에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부 원희룡 장관 모두 지금 상태에서의 추가 협상은 분란의 소지만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건데요. 실제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도 지난달 30일 2차 협상이 결렬된 뒤에는 일주일 가까이 멈춰 있죠. 정부도 여권도 이 같은 진영 레드팀에서 나오는 조언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지율 올라가네? 네. 우리가 하는 행동과 판단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밀고 나가자. 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좀 위험스러운 요인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국정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을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은 돌고 돌아입니다. 응유엔 수원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한국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서입니다. 푹 주석은 이번 정부 들어 첫 국빈인데요. 윤 대통령은 국빈 만찬도 열었습니다. 이 베트남 국민 영웅인 박항서 감독도 함께해서 분위기는 한층 더 화기애애했는데요. 양국은 한 배를 타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해 희망찬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Đã thắng với một cái tinh thần ý chí kiên cường của người dân Hàn Quốc tuyệt vời ở đội Bồ Đào Nha, cũng như ở Việt Nam dưới sự dẫn dắt của huấn luyện viên Park Hang-seo, ông ấy đã đưa đội Việt Nam về giải nhất vô địch ở khu vực chúng ta.
네, 그런데 이 만찬 장소 어딜까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닙니다. 바로 청와대 영빈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존 청와대 시설을 활용한 첫 사례인데요.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역사와 전통, 이 10문장의 브리핑 중에 4문장을 들어서 영빈관이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건립됐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원래 이번 만찬 장소로 국립중앙박물관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경호 등의 문제로 영빈관으로 장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여기엔 국민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식 방문 만찬 때도 이 같은 장소를 이용했었죠. 바이든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시인 예이츠는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입니다. We've had very productive meetings today, but even more importantly, we've gotten a chance to get to know one another personally. I think maybe we told each other too much. I don't know. We go together. 이때 이 만찬을 위해서 사흘 전에야 휴관 일정을 알리고 관람자 770여 명의 예약을 취소시켰다고 합니다. 예약 경쟁이 치열했던 때라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 뒤로 이번 정부 들어 총 10번의 총리급 이상 외빈 공식 오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신라호텔, 총리공관 등을 떠돌며 진행됐습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윤 대통령 관저로 갔죠. 그리고 결국 돌돌영, 돌고 돌아 청와대 영빈관으로 온 겁니다. 그러자 문재인 청와대에서 의전을 담당했던 탁현민 전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영빈관에서 국빈 행사가 열리는 이 당연한 일이 참 어렵고 힘들게 돌아왔구나 싶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라도 부분이라도 잠시라도 청와대와 그 부속 건물의 용도와 기능, 역사성과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 10년, 20년이 걸려도 좋을 일이다. 잘못은 청와대 폐쇄만으로도 충분하니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길 바라고 또 바란다. 네, 쓸데없는 고집과 설득력 없는 주장을 벌이고 청와대 활용 방안 등은 전문가에게 맡기라고도 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다시 찾은 청와대에 민주당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죠. 대통령실은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고 포장하지만 결국 성급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빈을 맞이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용산으로 이전하더니 이전 당시부터 제기된 우려들이 하나같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9월 기재부 예산안에 이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 원이 편성돼 논란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했던 이 말이 반년 만에 바뀐 거라서 야당의 더 큰 반발을 샀죠. 결국 윤 대통령이 전면 철회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걸 꼭 써야 되면은 시민 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그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뭐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이 예산, 정부 예산안에 원안 그대로 기재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지금 여야가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안 풀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왜 지역화폐 같은 이재명표 예산은 반영하려고 하느냐 맞섭니다. 마치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듯이 자기들 하고자 하는 예산을 수십조 올려놓고 그다음에 새 정권이 하고자 하는 새 정부 출범이나 운영에 필수적인 기관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삭감하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 줄였다길래 들여다보니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내일 채무공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민생 예산만 줄줄이 감축입니다. 서민은 없고 윤심만 가득한 사심 예산입니다. 결국 오늘 오후 3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예산안 협상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진전 소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야 모두 이 정기국회를 마치는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요. 결국 원내대표들의 담판으로 예산안 협상 마무리되리라는 전망 나옵니다. 다정회에서 계속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픽은 꿈은 계속 이어진답니다. 이 강제 미라클 모닝 오늘 다들 실천하셨나요? 오늘 새벽 4시에 있었던 우리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16강전 세계 최강 브라질의 벽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백승호 선수의 추격골 들어간 후반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겼다고 감히 자평해봅니다. 네, 12년 만에 16강 진출 쾌거를 이룬 우리 선수들입니다.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하지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지휘봉을 내려놓는 벤투 감독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랑스럽습니다. 4년 뒤 북중미 월드컵까지 우리의 꿈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네 번째 픽은 우리의 적입니다. 다음 달 발간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 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규정하는 표현입니다. 6년 만에 부활한 건데요. 다만 이번에도 주적이란 표현은 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해 완충구역으로 포탄을 쐈습니다. 이제는 밥 먹듯 어기는 9.19 군사합의인데요. 북한은 이번에도 어제와 오늘 진행 중인 한미연합 포사격 훈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1조 원 어디로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5년여 만입니다. 노 관장은 2019년 이 이혼에 응하겠다면서 위자료 3억 원, 그리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 이 1조 원 상당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는데요. 오늘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SK 주식 약 31만 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은 그럴 거면 왜 이전했느냐라는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 마침 어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그렇습니다. 김 전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요. 원래 대통령 관저 이전 장소로 육군 참모총장 공관 건물을 고려하고 있다가 지난 4월에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천공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뒤에 분위기가 급변했다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집무실 이전 취재 과정에서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실은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천공이 나타났다. 그리고 용산 그 국방부 청사 앞에 헬기장이 있는데 그 헬기장 앞에 육군 참모총장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천공이 다녀갔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증언을 듣기 이릅니다. 글쎄 정확한 시간은 뭐 제가 모릅니다만은 1시간으로 반 정도 둘러본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공관관리관이 거기서 안내를 한 걸로 돼 있어요. 네, 민주당도 김종대 전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 이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일이다. 한 나라의 국가 운영을 무속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이 대통령실의 천공의 공관 방문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한 게 이제 어제 오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한 건데 대통령실이 바로 반박 입장문을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바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천공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어떤 형태로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인터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이 된 건데요. 대통령실은 이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인 김어준 씨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박막거 육군도 오늘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육군은 이 김 전 의원의 최근 발언 관련 그 당사자로 언급된 인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면서 이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당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관리하던 부사관은 이 대통령실 이전 TF 단장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 일행이 총장 공관을 1시간가량 방문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면서 김 전 의원이 해당 부사관과 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 정말 끊이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자, 우리 축구 대표팀이 16강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비록 브라질한테는 졌지만 그동안의 성과가 아주 대단하고요. 4년 후를 또 기대해 보는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의도에서는 공약 이행 소식도 들어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얘기인데요.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본인 지역구 특산물인 밤빵을 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에게 이 공주 밤떡과 밤모찌를 돌리면서 공약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저 국장, 그 우리 선수들한테 소고기 쏜다고 하신 공약도 좀 지켜줘야 할 것 같은데. 공약을 했어요? 저번에 백반장한테 한 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제가 소고기를 사겠다고 했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네. 그래요? 네. 그거를 한우입니다. 한우. 다른 거 그래요? 아니고요. 그걸 지키셔야 저희가 대표팀 선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줄 수는 있는데 선수들이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제 전화를 아마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저희 그 온누리 기자를 좀 통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미리 사전에 언지를 넣어놓겠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요? 네, 공약 이행을 위해서. 기사에 흥분해요 앞으로. 네, 이런 데 흥분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따로 좀 알아볼게요. 자,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은 이 두 번째 픽에서 가져왔습니다. 역사 전통 계승, 청와대 재활용, 야당, 그럴 거면 왜 이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어제 맞았지만 기자회견은 열지 못했죠. 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황 때문일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현실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도 향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과연 이어지게 될까요? 관련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죠.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당대표님과 선출직 최고위원님들의 취임 100일이 되는 특이순날입니다.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치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제 취임 100일 메시지 들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맹공을 폈는데요. 민생과 안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는 뒷전이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메시지 여느 당 대표들처럼 100일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아니고요. 정례회의인 최고위 발언에서 밝혔습니다.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던 이유, 이 대표의 발언이 검찰 수사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일 거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대표는 최근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이 된 상태죠. 질의응답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제가 아까 최고위 때 드린 말씀 있으시니까 그걸 보십시오. 네, 이 대표가 스스로 꼽은 지난 100일의 성과요. 민생과 민주의 투 트랙으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고 정부의 부자 감세에 맞섰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과는요.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재명의 민주당에 유입된 당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당의 기틀을 마련 중입니다. 정당 사상 최초인 중앙당사의 당원존 그리고 국민응답센터로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이 대표의 턱 밑까지 온 상태죠. 11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측근 정진상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에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된 상태죠. 당내에서는 이 대표에게 궁금한 점,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측근이 구속된 데 대한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이 대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네. 또 민생에 전력해야 될 이런 정치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기자 간담회 같은 것을 가져서 솔직하게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민생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측근 분들 구속 때문에 가려지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시나 뭔가 좀 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자, 서현 씨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서는 당내 설왕설래가 있죠. 이 대표와 함께 같이 이 취임 100일을 맞은 최고위원들 이 대표를 적극 감싸면서 검찰 수사를 질타했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 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하고 또다시 검찰 대검 국정감사 날 또다시 압수수색하고 정말 도대체 이 방탄 국회가 아니라 방탄 법무부, 방탄 대검 아니었나.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뭐 도어 스태핑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굳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제 예측에는 100일 날 안 했다고 그러는데 뭐 130일 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 당내에는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때는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박 전 장관은 취임 100일에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보여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움츠려든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민주당 당원으로서는 용기를 드릴 필요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틀을 깨고 새로운 그 알을 깨고 나오는 더 품이 큰 민주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조차 이 분당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지만요. 대장동 사건에 깊이 연루가 됐다는 게 명약관화해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전체 당원과 국민들의 77.77%의 그 압도적 다수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표로 당선된 분입니다. 그런 뭐 사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뭐 지금 당장에 뭐 바꾸자 뭐 그렇게까지는 당장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전 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공천권에 목을 매는 후진 모습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정당이 되면 이러한 투명한 어떤 공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MZ세대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 공정성입니다. 이 공정성이 답보가 되지 않으면 당대표한테 줄 서야 되고요. 지금 국민의힘처럼 윤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네, 이 대표를 흔드는 말들 대장동 재판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패밀리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지분, 즉 그분과 50억 클럽 관련 내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을 정회계사 측이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전달했다. 이런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남 변호사는 이 내용을 기자에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던 이 배경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다시금 그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말입니다. 녹취록을 받은 것으로 지목이 된 이 전 대표 측의 윤영찬 의원은요. 녹취록이나 자료 전달받은 적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서둘러 냈는데요. 이 남 변호사는 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도 재판에서 부인했습니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힌다. 네, 이 씨알도 안 먹힌다 이 내용인데요. 이 대표는 앞서 남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방어의 논리로 쓰기도 했었죠.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씨알도 안 먹힌다. 밑에 사람이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재판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그로 인한 당내 분열 양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팝콘 각인 듯한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또 예산안 협의까지 이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투트랙으로 민생과 민주를 해왔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투트랙이 있습니다. 방탄과 대선 불복 투트랙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하느라고 민주당이 온통 당력을 거기에 쏟고 당 안에 이재명 개인 문제를 왜 당이 방어하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내분의 마그마가 펄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이 대표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안보 라인의 최정점, 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이 됐죠. 서 전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성과에 깊이 관여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입을 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는 추락하고 공직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서 전 실장의 구속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요, 정치 보복이다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첩보를 삭제했다 이런 삭제한 걸 지시했다 이런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은요, 현재 민간인 신분이죠.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증거인멸을 우려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요. 민간인 신분이고 새로운 증거는 어느 것 하나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에 똘똘 뭉쳐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존재합니다. 현재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59.5%에 달합니다. 네, 검찰의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게 될까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다 답을 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있는 이 정부가 전 정부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향해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기 예측을 잘못해서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해가 가면 사법적으로 다뤄야 됩니까? 기상청이 날씨 예측을 잘못해서 농부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면 이거 사법적으로 다뤄야 하나요? 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임 전 실장의 말 정면 반박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북몰이 한 게 그렇게 잘한 거냐 나는 그게 묻고 싶어요. 우리 국민 명예살인 한 건데 옛날에 임종석 실장은 저랑 같이 뭐 옛날에 학생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저항했던 것 중에 간첩 조작한다고 그렇게 싸웠어요. 군사정권. 똑같은 짓을 해놓고 그런 게 그렇게 자랑스럽냐. 네, 결국은 문 전 대통령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폈는데요.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마지막 지금 마침표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본인도 본인이 보고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승인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확인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국민 보호를 못한 거고 대통령 책무를 다 못한 거거든요. 네, 검찰의 칼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공천권 내려놔라 주문까지 서훈 전 실장 구속 후 격화되는 신구 정권 갈등.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죠. 어제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좀 다뤘던 어제 누가 했죠? 백다혜 반장이 어제 소개를 했고요. 기자회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오늘 추가로 입장을 냈는데요.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이 페이스북 이재명의 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요.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며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제목입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 개혁,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라고 적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당원을 중심에 두고 가장 민주당다운 길,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네, 어제 최고위에서 했던 발언하고 좀 연결되는 그런 메시지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내용은 좀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홍천 의원은 이제 이 100일 기자회견 대신에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과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 당 지지율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문제, 그리고 최측근 2명의 연속 구속과 그로 인해 당과 당원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 등에 대해서 이 대표가 유감 혹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뭘 들어봐요? 네. 박막호 정신 차려요. 네, 조홍천 의원의 그래요. 멘트가 준비된 줄 알았습니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까 소고기 회식 이후에 조금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소고기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손 들고 있어요. 손 들고. 그래요? 유 실장이 그 옆에서 좀 갈까요? 주의를 줘요. 옆에서. 자 그리고 어제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좀 날선 또 그런 또 발언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대주주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는 내용이 뭐 상당수 있는데 김만배 씨는 또 남욱 변호사하고 입장이 달라요. 이제 대장동 재판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지방선거 기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 원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고요. 또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일부를 이 대표 측과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진술들 대부분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에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전달받은 돈 어떻게 썼는지 모르죠? 이렇게 물었는데 남 변호사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김 씨가 언제 어디서 전달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도 물었는데요. 남 변호사는 들은 적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김 씨에게 들었다라고 했던 전원에 대해서 김 씨 측이 부인하는 말을 한 겁니다. 네. 자, 앞으로 재판 사항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자,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표적 감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오늘 민주당이 했죠, 유채거.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당시 만들어진 볼을 개방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와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건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국민연합이 관련 내용을 감사, 청구, 고발하면 특정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오로지 전 정부 정책 흠집내기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 5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과 검경을 동원해 표적 감사와 표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정치적으로 계승한 윤석열 정부가 4대강 파괴의 주범인 4대강 사업의 대형보와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여론 호도용 짜고치기식 행태에 불과하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공천권 내려놔라 신구 갈등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네, 오늘 새벽 대한민국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우리 태극전사들 강력한 우승 후보인 브라질을 상대로 정말 멋진 경기를 펼쳤는데요. 결과는 비록 조금 아쉬웠지만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부상에도 모든 걸 쏟아내며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원정 16강 진출을 이루어낸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체력도 건강도 잘 회복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소통 주제 잘 싸웠다 태극전사에게 한마디였는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한마디 보겠습니다. 네, DSHN님께서는 충분한 휴식으로 체력을 회복한 세계 최고의 팀에게는 역부족이었다. 최선을 다한 승부는 다 영광이다. 자랑스럽고 수고 많았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애니오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한국인이면 누구나 DNA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을 우리 대표팀이 아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표팀을 아끼는 마음이 정말 잘 느껴지는데요.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댓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수익님, 정말 고생했고 잘 싸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4년 후에는 결승전을 보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호영님, 이번 16강 진출만으로도 정말 만족하고 또 랭킹 1위 브라질전 졌지만 좋은 경험을 한 만큼 태극전사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멋진 경기를 펼친 우리 태극전사들을 향한 정의원분들의 한마디 함께 나눠봤는데요. 16강 진출의 기적을 이뤄낸 멋진 우리 선수들 다시 한번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태극전사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들어봤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수도권과 MZ세대를 대표하면서도 안정적 공천을 이끌 사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른바 당대표 3대 조건론을 밝혔죠. 조건에 해당하는 인사 정치권에선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목했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주 원내대표는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가 조건에 딱 들어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회자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한다. 첫째. 그 다음에 MZ세대에 의지 있는 대표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공천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수도권과 MZ 대표성 그리고 안정적 공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의 3대 조건을 내걸었죠.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관저에서 2차례나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언에 힘이 실렸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차기 지도부 역시 이러한 MZ세대, 미래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당 안팎에선 유인심이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는데요. 윤심이 당겨에 있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문제는 당도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게 우리 총선 승리 조건이에요. 주 원내대표는 유인심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이야기였다.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의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해석들을 좀. 아니 근데 당무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런저런 의견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의 발언 이미 전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에 차지 않는다는 총평과 함께 구체적인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했죠. 이른바 3대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말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황교안 전 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아마 4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뜻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나경원 지금 저출산 부위원장도 다니고 있고,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 의원직을 가지고 입각해 있는 권영세, 그다음에 원희룡 이런 분들도 전당대회 뜻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명된 인사들 기분이 썩 좋을 리는 없을 듯한데요.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게 내부 디스라면서 불쾌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것이 내부 디스다. 국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 1등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나온 사람들은 다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늘 매도하는 것. 우리 당이 정말 고질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디스 한참 하고 주고 나면 경쟁력 없어지고요. 조경태 의원은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느냐고 대받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성에 찼으면 그 뭐 완벽한 인간인데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인간은 원래부터 불완전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표현 자체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은 뭐 정치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는 크게 뭐 저는 의미 부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후보 여기 있다는 분도 있죠. 주 원내대표의 호명에서 빠진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강신업 변호사를 또 연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MZ세대 얘기하는데 말이죠. 우리 MZ세대 여러분, 저는 나이가 좀 여러분보다 많지만 정신연령이 저는 굉장히 젊고 어립니다. 네, 저는 17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19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공교롭게도 비윤계 후보들의 이름도 쏙 뺐죠. 이를 놓고도 해석이 뒤따랐는데요.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은 거론 안 했어요. 그렇게 비윤 후보들을 쏙 빼놓고 친윤 후보들을 줄줄이 거론하면서 성에 안 찬다. 이런 기준이어야 된다. 이거는 친윤 교통정리 빨리 하겠다. 이 얘기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선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친윤계 후보가 누가 있느냐 자연스럽게 물음표가 달렸죠. 그리고 시선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로 쏠렸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성에 차는 후보는 한동훈인가? 또 이렇게 한번 띄워가지고 윤심이 한동훈에 있다 하는 것을 띄웠을 때 국민 반응과 당원 반응을 보는 것 아닌가? 윤심이 들어간, 그러니까 공감을 이룬 상태에서 나온 얘기겠느냐? 공감했다? 저는 공감했다고 보여지고요. 지난주 우리 방송에서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51%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 지나니까 1%가 늘어나서 52%가 된 것 같아요. 다만 당 내에선 친윤과 비윤을 떠나 부정적인 목소리가 큰데요. 당 대표라는 것은 수백 명, 우리 당만 해도 115명인데 115명의 각자의 마음을 잘 아우르고 이걸 융합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두신 거면 저는 오히려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왜 여당 대표로서 출마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기 좋다라는 것이죠. 야당의 거친 공세도 부담이지만 아무리 급해도 검사 대통령의 검사 여당 대표가 지금 이게 우리가 뭐 아프리카 무슨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나라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게.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그건 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 나가라 이렇게 뭐 해줘야 개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당신께서도 뭐 국무위원이 1년도 안 됐는데 나 당대표 나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아끼는 만큼 당대표 같은 험한 자리는 맡기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정말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에게는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좀 험한 자리를 맡기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이뻐하시니까. 본인의 당대표 도전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건 아니겠죠? 불출마 결심을 하신 것도 아니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당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통령의 뜻이 포함돼 있다. 강한 대통령의 의지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윤 후보들 같은 경우엔 출마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국민의힘 중진들 한 장관의 당대표 출마를 달가워하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본인들의 공천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다 이제 중진 정치인들로서 정치 생명을 걸고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너는 나오지 마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찍어 누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한동훈이 당대표인
여당의 한동훈이 당대표인 국민의힘의 과연 기존의 그 중진들 공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심이 실린 공천이라면 또 이야기는 다르겠죠. 당 안팎에선 수도권과 MZ를 대표하는 정치인 이준석 전 대표가 있지 않느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전 대표의 결정적인 결격사항, 이 공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자들이 이준석이래요. 이건 기자들끼리 농담이고 저희 이제 당원들이 볼 적이 그만큼 절박하다 이런 얘기죠. 절박한 거죠. 그 3대 조건이니까 저는 제 머리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던데 왜 쳐냈대요 그러면? 세 번째가 안 맞았나 보죠. 저기에 가장 부합했던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국민의힘 내에서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또 MZ 소구력 있고 근데 공천 잡으면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주 원내대표의 3대 조건, 공천 룰 논쟁으로까지 옮겨 붙었는데요. 수도권과 MZ세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오히려 여론조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당 당원들은 대부분 비중이 거기 훨씬 높죠. 거의 3분의 2? 이 영남권이에요. 그리고 MZ세대가 아니고 어르신 민심이 당시 어르신 60, 70대 중심이 거의 7, 80%가 60대 중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민심, MZ 민심 하면 오히려 7대 3이 아니라 거꾸로 7대 3. 민심을 7로 하고 그러니까 당심을 줄여야.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9대 1로 바꾼다고. 그러네. 이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반면 당 지도부와 친윤그룹은 당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수도권과 MZ세대라면은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오히려 7대 3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당대표는 우리 당원이 뽑는 겁니다. 우리 당원, 우리 당의 대표인 거지.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가 수도권 일반인들의 대표가 아니죠. 저희가 대통령 후보를 뽑거나 또는 이제 총선 출마자를 뽑을 적에는 민심과 당심을 반반씩 섞습니다. 근데 당 대표는 당원들이 당을 가장 잘 이끌 사람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도권과 MZ세대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3번 요건에 딱 걸리는 이분, 유승민 전 의원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윤 대통령의 최근 관저 정치를 놓고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윤핵관 분들을 시작으로 지도부도 만나고 이렇게 쭉쭉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승민 전 의원 빼고는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도 만나고 윤상현 의원도 만나고 나경원 의원도 만나서 일단 나 유승민만 아니면 돼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다 뭐. 주 원내대표가 던진 발언의 파장, 말 그대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수습이 가능할까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주 원내대표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대구 정책 토론에서 하신 말씀 전체를 보면 너무 과민 반응이고 과장되게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뉴스픽에서 천공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 또 방송인 김어준 씨를 대통령실이 오늘 고발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도 오늘 법적 대응에 나섰죠.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채널 더 탐사를 고소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난 2일에 법사위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관련 의혹을 방송한 더 탐사 관계자들 그리고 제보자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한 장관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를 했는데요. 소송 금액 10억 원입니다. 네, 한 장관은 30여 장 분량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는데요. 김 의원과 더 탐사 측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특히 김 의원이 이 허위사실 유포에 공모한 행위는 국회 밖에서 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한 장관 측 입장입니다. 네, 면책특권 관련한 부분이 또 상당히 법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겠네요. 경찰은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의 사전 공모 정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허위인 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면서 김 의원이 녹취 파일을 어떻게 받아냈는지 등이 수사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민형사 대응을 동시에 했는데요. 한 장관의 고소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김의겸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죠. 네, 그 김의겸 의원은 이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 막겠다는 것이라고 날 세웠습니다. 이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저도 법에 따라서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한편으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느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또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면서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했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 채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놓고 사실이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태라고 말했던 인물이죠.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인데 오늘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고 몇 가지 발언을 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었죠.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한 장관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에 그러면 진실이 곧 밝혀지겠다. 밝혀지는 것에 따라서 적정하게 유감을 표현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첼리스트가 이 경찰에 가서 한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니면 원래 본인이 남자친구에게 한 이야기가 더 객관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은 판단을 유보 중이지만 만약에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때 가서 유감을 표명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아마 이야기인 것 같고요. 내일 국민의힘 친윤계 모임이죠.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국민공감이 첫 모임을 갖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 공부 모임을 표방하고 있죠. 국민공감이 내일 첫 모임을 갖는데요.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치, 철학에 묻다 자유민주주의의 길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섭니다. 국민공감 측은 65명의 참여위원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국민공감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데 내일 모임에는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공감은 이른바 이제 윤핵관으로 통하는 이철규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고 이쪽 친윤 색채가 짙은 김정재, 유상범, 박수영 의원이 이 간사단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내일 행사에 참석하기로 해서 이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서 장 의원은 이 국민공감의 전신인 민들레 출범을 앞두고는 당내 개파 논란이 불거지면서 참석을 안 하고 하방선언까지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여권에선 이 장 의원이 친윤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국민공감 측은 이번 모임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오시니까 또 말씀 듣고 싶은 분들 누구나 다 회원 아니셔도 참석 가능하다고 그렇게 공지를 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뭐 장제원 의원님도 오실 수 있고 또 뭐 권성동 의원님이나 누구든지 참석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조금 전 나온 속보를 보니까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장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도 아마 단독으로 등록했으니까 뭐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어제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찬에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실용적으로 재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야당에서는 그럴 거면 왜 대통령실을 이전했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와대 상춘제에서 베트남 국가주석과 30여 분간 차담을 했다고 하네요. 김건희 여사도 동석을 했고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개방해서 국민이 상춘제 앞을 관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어제 오늘 연속으로 청와대 시설을 좀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인사이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호영 수도권 MG 대표론, 한동훈 염두, 이준석은 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탄핵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죠. 여당은 예산안 등 주요 현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쟁을 일삼는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 장관을 감싸는 분위기입니다. 박준 음악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도 한 달이 넘게 지났죠. 이 재난안전주무부차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예산 시즌이 한창이건만 정작 이 장관의 거취가 이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모양새입니다. 이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먼저 민주당이 공격을 맡았습니다.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인데요. 이 두 가지 무기를 어떤 방식으로 쓸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달 8일 본회의에 앞서서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문책 방식을 정할 예정입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함께 결정한 대로 당의 단결된 힘으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두 개의 공격 시나리오를 세웠는데요. 이른바 2단계 접근법과 원샷 원킬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부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의해 지난주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해임 건의안은 처리하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을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이 해임 건의안을 거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 소추안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곧바로 탄핵 소추안으로 직행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당내에선 온건파와 강경파가 맞서고 있습니다. 온건파는 2단계의 접근법을 선호하는 반면 이 강경파는 원샷 원킬을 주장하고 있죠. 그 원샷 원킬을 택한다면 여야가 논의 중인 나머지 사안의 처리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예산안 처리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파행이 불가피할 텐데요. 이럴 경우 민주당도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겠죠. 이 때문인지 현재로선 온건파의 목소리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 당 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도록 하는 것이 국민 보기에 모양새가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명분 측면에서도. 네, 그렇죠. 거기다 이 탄핵 소추안으로 직행을 하려면 이를 위한 별도의 의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 정기 국회가 끝나는 이달 9일 이후에 임시회를 다시 열어서 추진을 해야 하는 건데요. 여러 난관이 있지만 일단 당 지도부의 태도는 강경 일변도입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탄핵 추진은 이미 디폴트인데요. 저희는 이미 해임안을 내놨고 그리고 해임안 처리가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탄핵까지 가겠다 이런 거고요.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이라든가 서해 페리오라든가 주무장관 책임지고 다 대부분 사퇴하고 사과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계속 안고 간다? 그럼 폭탄 안고 가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반면 여당은 이상민 지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 장관 문책을 위해 다른 중요 사안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가 중요합니까? 국정조사 시작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 해임하는 게 중요합니까? 민주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 시한이 끝나면 12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입니다.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야의 공방에 속이 타들어가는 건 참사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은 처음부터 이 장관의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죠. 특수본에서 수사를 받고 국정조사를 받으려면 일반 보통 사람으로서 받아야지 행안부 장관으로서 받게 되면은 국회에서 국정조사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 요청이나 뭐 이런저런 게 똑바로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수본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사도. 야당의 전방위 압박과 유가족의 절절한 요청에도 이 장관의 유임 가능성은 오히려 짙어지는 기류인데요. 이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았죠. 그럼에도 이 장관을 포함한 윗선은 여전히 무풍지대에 있습니다.
그간 특수본은 경찰, 소방 관계자 등 총 2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는데요. 이 피의자 상당수가 실무진이나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다 보니 꼬리 자르기식 수사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장관을 위한 보호막을 설치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난 도어 스태핑 중단 때 등장한 가벽에 이어서 또 다른 가벽일까요? 그리고 가벽을 설치하겠다. 명박 산성에 이어서 서결 가벽.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윤 대통령과 이 장관,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이전에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죠. 야권은 이 윤 대통령이 국민 못지않게 이 장관과의 의리를 소중히 여긴다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나는 의리가! 실제로 윤 대통령은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강력한 유임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무리. 너는 이것으로 의리를 지켰다. 나는 의리가! 윤 대통령은 최근 이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이 내각 주요 인사 일부를 관저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독대까지는 아니고 여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이 장관이 포함이 된 건 여권을 향해 윤 대통령이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야당은 이 장관의 탄핵까지 벼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와중에 이 장관을 관저로 초청한 데는 이 장관을 끝까지 지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이 내각 멤버들 중에서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과의 만찬이 알려진 거는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걸까요? 그 장관들이 그걸 얘기를 했다면 그건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그건 대통령실 쪽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어떤 의도, 뭐를 노리려고 어떤 정치적 목적? 아무리 흔들어봐라 끝까지 간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그거 아닐까요? 화합을 둘러싼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국면 역시 이 장관의 해임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하고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하면서 이 장관의 활동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재난안전기본법상 그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핵심 기반이 마비됐을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중대본 가동되고 있는 코로나19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하고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를 해서 단계별로 조치 부서가 다릅니다. 육상 화물 운송 분야의 위기 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 장관은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빗대면서 이 정부의 강경 대응을 이끌고 있죠. 이런 대치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 장관의 유임 명분을 키워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이상민 장관을 두고 벌어진 여야의 대립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여전한 신임을 보내고 있죠. 야당의 파상 공세에도 여당 역시 물러나기 어려운 이유로 보이는데요. 이럴 땐 여야나 윤 대통령이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민심에 좀 더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요구하고 유가족들도 원하고 국민들도 원하는데 파면하지 않고 사퇴시키지 않고 간다면 관역이 커다란 관역이 있는 거죠. 국민의 원성의 대상. 원성의 화살을 쏘는 관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고 가는 이유는 지지율 하락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텐데. 저는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경찰 특수본이 처음 영장을 청구한 경찰 간부 4명 중에 이제 2명은 기각되고 또 2명은 발부가 됐죠. 특수본이 오늘 오전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했는데 두 번째 조사죠. 네, 그렇습니다. 약 10시간에 걸쳐서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만입니다. 김 청장의 말 일단 들어보시죠.
두 번째 소환이라기보다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출석했습니다. 이전에 밝혔듯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청장은 서울 지역 치안 최고 책임자로서 사고 전후 부실하게 대응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지난 1일 특수본의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특수본은 헬로윈 당일 경찰이 이태원 일대 일파가리를 위해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이유와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수부는 오늘 오전 문모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문 국장은 용산구청의 재난안전부서 책임자로 부실한 사전 조치를 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재환 용산구 보건소장도 오늘 오후 1시부터 첫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최 소장은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최근 2, 3급 간부 100여 명에 대해서 보직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이라는 거죠. 네, 그 국정원은 지난 6월 1급 보직국장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한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지난 9월 1급 간부 20여 명을 새로 임명을 하면서 이번에 2, 3급 간부 인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기현 국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100여 명을 사실상 대기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전 정권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상당수 포함돼 이 정권 교체 이후 물갈이 인사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국정원장을 한 죄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보도가 많이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